거창하진 않아도 오늘 하루 잘 견뎌낸 당신이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책이 있어요. 오늘은 그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한 행복. 김신회. 출판사 여름사람. 낭독 달빛 책장 명크. 위대한 지루함. 사진전을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카메라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로 습작을 시작했고 19살 때 고향 마을에 사진관을 차린 뒤 70년간 사진일 하나만 했다는 우에다 쇼지의 전시였다. 그는 87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데 예정대로라면 다음 날도 촬영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고 한다. 평생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남긴 작품들을 보며 내 일과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눈앞의 흑백 사진들보다 더 어둡고 흐릿할 그것에 대해. 도쿄의 만담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처음 본 만담 콤비가 무대에 오르며 대사를 날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로 데뷔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뼉을 치다가 불쑥 가슴속이 뜨거워졌다. 마주치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가 다른 관객들보다 더 오래 손뼉을 쳤다. 그들의 만담은 재미없었다. 하지만 30년간 매일 합을 맞춰왔을 두 사람의 호흡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같은 타이밍에 호흡하고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였다. 그럼에도 만담은 끝까지 재미없었다. 그 재미없는 걸 30년이나 계속하다니 여러모로 징글징글했다. 두 아저씨의 질긴 근성에 감동해 무대에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까지 열렬히 손뼉을 쳤다. 시간이 갈수록 꾸준함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꾸준함이란 무엇일까? 묵묵함 또는 우직함. 무엇보다 성실함으로 대표되는 이것의 힘을 알면서도 삶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일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을 오래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꾸준함의 힘을 믿어야 한다. 내가 반복해온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처음을 기억해내는 일도 도움이 된다. 22살에 함께 방송작가 일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 10년 넘게 해온 방송 일을 비슷한 시기에 접고 나는 전업작가, 친구는 회사원이 되었다. 세월이 또 한 바퀴 흘러 친구는 이직을 계획 중이다. 새로운 직장에서 요청한 서류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었다고. 처음으로 보게 된 자신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장래희망, 방송작가. 아무렇지 않게 쓰여 있는 20여 년 전 장래희망을 마주하고 친구는 한참을 먹먹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전하는 친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표정을 보니 나까지 울 것 같아 씩씩하게 말했다. 꿈을 이뤘네. 친구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날숨을 토하듯 웃었다. 그러네. 둘 다 꿈을 이룬 사람들이네. 성공했다 우리. 2025년 3월 전형 오픈에 출전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허벅지 부상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 넘는 접전 끝에 정상을 차지했다. 이후에 진행된 인터뷰는 그가 선보인 경기만큼이나 되찼다. 전형 오픈의 여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두 손으로 만든 왕관을 머리 위에 올리며 네, 저는 여왕이에요. 이어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요즘 꽂혀있는 말을 소개했는데 그 말은 내 가슴에 셔틀콕처럼 박혔다.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반복의 작업이다. 글을 쓰고 지우고
완성한 글을 또 지우고 새로 쓴 걸 다시 고치고 반복되는 작업에 나가 떨어질 쯤이면 책이 나온다. 너무 지겨워 다신 안 해 라고 다짐해도 다음 날이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한다. 힘들지만 계속하고 싶은 일은 이거 하나뿐이다. 하지만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해 시작한 일일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일도 나를 선택해 주어야 한다. 나와 일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비슷해서 혼자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의 주도권이 나와 일이 아닌 것으로 넘어갈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꾸준히 해온 무언가다. 어느새 몸에 새겨져 루틴이 된 일상의 작은 반복들이 언젠가는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다. 어릴 적 꿈을 이미 이루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사는 사람처럼. 사진전을 뒤로하며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작가가 평생에 걸쳐 반복해온 단 하나의 일에 대해, 그가 매일 쌓아 올린 위대한 지루함에 대해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죽기 직전까지 다음날 쓸 글을 생각하며 잠들 수 있을까? 목표는 딱 하나인데 꾸준히 즐겁게 일하는 것. 쓰고 보니 너무 거창한 것 같다. 일단 집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봐야지. 기간 한정 우리 집.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다. 집을 보러 이 동네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느꼈다. 여기서 살아야겠다. 당시 내가 구하는 집에는 조건이 있었다. 1번, 반려동물 동반 주거가 가능한 집. 2번, 가까이에 개와 산책할 공원이 있는 집. 3번, 볕이 잘 드는 집. 4번, 베란다가 있는 집. 5번, 유흥시설이 적어 조용한 동네에 있는 집. 하지만 보러 간 집은 부동산 사장님도 포기한 기색이 느껴질 정도로 상태가 별로였다. 지은 지 25년 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방문은 죄다 파이거나 사가 있었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진 게 눈에 보였다. 낡고 빛바랜 벽지는 그때그때 땜질하며 살아온 티가 났다. 대부분의 조명은 마감이 되지 않아서 전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욕실은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는 게 용할 정도로 음침했다. 부엌 싱크대는 거의 쓰러져 가기 직전의 유물 수준이었다. 거실과 베란다 창문은 회색 알루미늄 세시였는데 이런 세시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집의 장점만을 찾으려 했었다. 일단 동네가 조용하고 거실에 볕이 잘 들었다. 욕실은 오래되었을지언정 깨끗이 쓴 티가 났다. 확장 공사를 하지 않은 구식 베란다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방들은 작았지만 거실이 넓은 편이어서 대부분의 생활을 거실에서 하는 내겐 오히려 효율적이었다. 주변으로 공원이 여러 개 있어 푸콩이와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기존 세입자인 어르신들이 6년을 사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외곽에 집을 사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만 보고 갈 것 같았는지 내내 심란한 표정이었다. 계약할게요.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오며 말하니 부동산 사장님은 조금 놀란 눈치였다. 인테리어고 취향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살겠다는 각오 없이는 선택하기 어려울 집이었다. 물론 내게도 취향이란 게 있지만 푸콩이와 살 집을 구할 때만큼은 취향 따위 고이 접어두어야 했다. 겨우 살만한 집을 발견해도 계약을 앞두고서 걔는 안 돼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심지어 푸콩이를 맞아 3년간 살던 이전 집 역시 우리가 이사하고 나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이 집은 어떤 동물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계약금 납입을 요청하는 부동산 사장님께 슬쩍 물었다. 개 키워도 되죠? 사장님은 의외의 질문이라는 듯 대꾸했다. 안 될 리 있겠어요? 이삿날
내 돈으로 벽지를 갈고 조명을 교체했다. 모든 바닥에는 반려견용 매트를 새로 깔아 찢어지고 구멍난 장판을 가렸다. 은색 세시가 덜 보이도록 화사한 색깔의 천을 골라 달았고 썰렁한 벽에는 그림과 달력을 붙였다. 해놓고 보니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조금도 어우러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이 집의 정체성 같았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무언가. 그게 내 삶 같기도 했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긍해야 사라질 것 같은 삶. 며칠이 지나 비가 왔다. 그러자 베란다 바닥이 빗물로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낡은 세시와 삭은 타일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다. 누수를 피해 이 집으로 이사 왔는데 또 누수를 만난 것이다. 다행히 빗물이 거실까지는 들어차지 않아 견딜만 했다. 빗물로 흥건한 베란다에 쭈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면서 나의 성장을 치하했다. 다음 달에는 싱크대가 말썽을 부렸다. 싱크대 상판이 묘하게 기울어져 있어 의아했는데 싱크대 안쪽을 살펴보니 물이 떨어져 아랫부분이 다 삭아 있었다. 베란다 누수에 이어 싱크대 누수까지 있는 집이라니. 싱크대 아래 칸은 이미 땜질로 만신창이었고 이전 세입자가 어떻게든 물이 덜 새게끔 때우고 가리며 사용해온 흔적이 보였다. 얼마 뒤 욕실의 환풍기와 샤워기가 망가졌고 셀 수 없이 잠금이 간 변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세입자의 서름이 시작되었다. 낡은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세입자의 몫이지만 이 모든 것을 집주인에게 알려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 일 역시 세입자의 몫이다.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아무리 굽신거려도 돌아오는 답은 냉담했다. 이후 나는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생길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집주인 울렁증이 생겨버렸다. 그럼에도 이 집에서 8계절을 났다. 그 사이 동네에도 정이 들어 단골빵집과 단골 카페가 생겼다. 여러 걸림돌이 있는 집이긴 해도 개와 또 한 번 이사에 새로 적응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 비는 새지만 넓은 베란다가 있고 집안 구석구석 드러난 문제도 어느 정도 메꿔진,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푸콩이랑 지낼 수 있는 이 집이 현재 우리의 홈, 스위트 홈이다. 우울을 건너며 이틀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아 찾아간 정신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권하는 의사 앞에서 어떻게든 해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에는 내가 우울증? 하고 놀랐지만 치료를 거듭하면서 절로 수긍이 갔다. 나는 진작 병원에 왔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다행히 처방약은 잘 맞았고 상담 치료는 나도 몰랐던 내 상태를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료 때마다 의사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다음 진료까지 버틸 힘을 얻었다.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나에게 생긴 변화들. 1. 급속도로 불안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뛸 때 진정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2. 일을 적게 하게 되었다. 3. 작은 일일지라도 루틴으로 만들어 지키게 되었다. 4.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다. 5. 모든 일을 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되었다. 6. 기꺼이 만나고 싶은 소수의 사람만 만나게 되었다. 7. 부정적인 생각을 길게 지속하지 않게 되었다. 8. 이유 없이 눈물 흘리지 않게 되었다. 9. 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다. 10. 인류애가 미세하게 회복되었다. 11. 책이 읽히고 글이 써지게 되었다. 주변 사람에게 들은 피드백도 있다. 친언니는 요즘 내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말해주었다. 1.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2.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다. 3. 사소한 일에 욱하는 것 같다. 4. 표정이 어색해 보일 때가 있다.
처음에는 의아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여러 번 곱씹으니 납득이 되었다. 예전에는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경 썼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많이 했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면 안 된다는 강박도 컸다. 그러느라 화나도 참았고 기분이 상해도 티내지 않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썼다. 이제는 굳이 할 말이 없으면 길게 말하지 않는다. 내 기분이 어떻게 보이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기분이 딱히 좋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 억지로 가짜 기분을 만들지 않는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말과 행동이 느리고 기분 또한 모르겠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표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회복 중인 것이다. 내가 느끼는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생각났다. 12. 기쁨을 강하게 느끼지 않지만 슬픔이나 분노도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기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막 기쁘지 않다. 얼핏 안타까운 일처럼 보이지만 슬픔이나 분노도 예전만큼 격하게 느끼지 않아 균형이 맞는다. 혹시 나의 회피형 성격이 작용하는 걸지도 몰라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만약 그게 회피 기제에서 나오는 거였다면 일부러라도 기쁜 일을 많이 만들고 더 기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슬프거나 화나는 일이 싫으니까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애쓰는 거죠. 하지만 기쁜 일도 적당히, 슬픈 일도 적당히 균형 맞춰 반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였는데 그 말이 마음에 쿡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예전 일상이 색종이었다면 요즘 일상은 A4 용지 같다. 이전의 삶은 자극적이었지만 피곤했던 반면 요새는 자극이 없지만 편안하다. 뭐가 나은 건지는 더 살아봐야 알 것 같다. 나는 언제까지 병원에 다니게 될까? 아마 평생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울증을 얻은 대신 나를 얻은 느낌이 든다. 질질 짜면서도 제 발로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날의 나한테 고맙다.